어머니, 이 아궁이는 왜 6년 동안 한 번도 불을 안 지피신 거예요? 장마철에 방바닥이 이렇게 차가운데. 2001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철거 인부들이 안채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5분 아궁이 벽면에 시멘트가 깨졌습니다. 하얀 손가락 뼈가 금반지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곡괭이를 든 인부가 낡은 안채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그곳만큼은 냉동고처럼 차가웠고 코를 찌르는 봄팡이 냄새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 아궁이는 6년 넘게 단 한 번도 연기를 내뿜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피면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그 집 며느리가 돈 싸들고 도망간 이후로 시어머니가 아궁이에 저주를 걸어놨대. 불을 지피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깨어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래.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두꺼운 구들장을 드러냈을 때 시멘트로 봉인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발견된 것은 6년 전 사라진 며느리의 유골이었습니다. 금반지가 낀 그녀의 손가락은 죽음의 순간까지 아궁이 벽을 긁어댄 흔적으로 가득했죠. 수백억 대 재산의 눈먼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며느리를 구들장 아래 묻어버리고 6년간 침묵했던 대한민국 범죄사에서도 손꼽히는 잔혹한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진실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17일 경상북도 안동시 외곽의 한 마을은 노란 은행잎보다 더 화려한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수백 년 내려온 안동권씨 종택의 종손 권호성 씨가 새 며느리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의 이름은 이예숙. 당시 28배 나이로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국립대 국문과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공손하고 조신한 말투는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는 마을 잔치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애라서 말이야. 종중 문서 정리도 척척 해내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다 익혔단 말이야.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 박금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종택의 안주인으로서 60평생을 살아온 여장부였고 시아버지가 남긴 수만 평의 선산과 시내 상가 건물 여러 채를 관리하며 가문의 실세로 군림해왔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녀가 며느리에게 보인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혜수가, 너는 내가 낳은 딸이나 다름없어. 우리 집안 가업은 내가 이어받아야 해. 남편 놈은 멍청해서 안 되고 너만 믿는다. 박금자는 종종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혜숙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깊숙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죠. 어머님 송구합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최선을 다해 가문을 받들겠습니다. 1994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아름다웠습니다. 종택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수령 300년이 넘은 은행나무는 황금빛 잎사귀를 하늘거리며 떨어뜨렸고 대문 밖 포장도로에는 낡은 포니 자동차들이 먼지를 날리며 달려갔죠. 마을 어귀 구멍가게 앞 공중전화 박스에는 장거리 전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곤 했습니다. 혜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그녀는 누비이불을 개어 장롱에 넣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찬 기운이 스며드는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디디면 발바닥이 시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검게 그을린 아궁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죠. 혜숙은 마당 한쪽에 쌓아둔 참나무 장작을 몇 개 집어들고 아궁이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은 뒤 성냥불을 붙였습니다. 탁 타닥 불꽃이 번지며
장작을 핥기 시작하면 그제야 부엌 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안치면 해숙은 작은 냄비에 시부모님의 보양식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용, 인삼, 대추를 넣고 은근한 불에 3시간 이상 끓여내야 제대로 된 보양탕이 나왔죠.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은 부엌 천장까지 차올랐고 해숙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시아버지 권덕수옹은 따끈한 보양탕을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75의 고령이었지만 정정했고 무엇보다 며느리를 끔찍이 아꼈어요. 며느리가 시집 온 이후로 종중 회의 때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곤 했습니다. 우리 종중 재산 관리는 앞으로 며느리 해숙이가 맡을 것이요. 아들은 농사나 짓고 며느리가 똑똑하니 그 아이한테 다 물려주겠소. 종중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권덕수의 결정에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집안의 어른이었고 해방 이후 토지개혁 때에도 재산을 지켜낸 수왕가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행복해 보였던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의 눈빛이었죠. 해숙이 시아버지에게 보양탕을 올릴 때마다 박금자는 안방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박금자는 평생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집와서 60년 동안 시어른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종중 재산을 불려왔죠. 수만 평의 논밭과 상가 건물은 모두 그녀의 피땀으로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넘기라니 박금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관리에 능한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칭찬하고 아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994년 11월 3일 종택의 대청마루에서는 종중회의가 열렸습니다. 권덕수옹은 친척 어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죠. 나의 모든 재산과 종중관리권은 며느리 이예숙에게 위임한다. 아들 권호성은 농지 일부만 물려받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관리하도록 하라. 유언장에는 권덕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방 안에 모인 친척들은 숨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박금자의 두 손은 치마폭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손바닥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어져 있었죠. 그날 밤 해숙은 남편 권호성과 함께 안방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책임을 주시니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권호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버지도 당신을 믿으시잖아.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박금자가 벽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감히 내가. 박금자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종택의 처마 밑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6년 후 그 안채 아궁이 아래에서 무엇이 발견될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1994년 12월 28일 새벽 4시 13분 종택 사랑채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권호성이 미친 듯이 외쳐댔지만 이불 속에 누운 권덕수옹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랑채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박금자는 남편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그저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어요. 119 불러. 권호성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을 차린 박금자가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상하리만치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죠.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새벽 3시 30분경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응급구조사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지자 종태가는 곡소리로 가득 찼죠. 해숙은 시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다려드렸던 보양탕 사발은 사랑채 방 한편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한 모금도 드시지 못하고 가신 거였습니다. 아버님, 어제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숙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시어머니 박금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가시게 됐구나.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장례 준비에 착수했어요. 상복을 꺼내고 조문객 명단을 작성하고 제사상 준비를 지시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 종부 남편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대이. 원래 냉정한 사람이긴 했지만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연일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종택의 대문은 밤낮으로 열려 있었죠. 해숙은 상주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며 눈물을 쏟아냈지만 박금자는 끝까지 건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995년 1월 2일 발인을 마친 뒤 집안 어른들이 대청마루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박금자는 오래된 나무 괴짝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죠.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에는 2달 전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모든 종중 재산의 관리권을 며느리 이해숙에게 위임한다는 그 명확한 문장이 말입니다. 박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종부는 종부고 며느리는 며느리 아닙니까? 재산 관리는 종부께서 하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집 온 지 겨우 1년 된 며느리한테 수백억 재산을 맡기다니 이건 가문의 전통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권덕수옹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던 거예요. 박금자는 유언장을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죠. 고인의 뜻을 따라야겠지요. 그녀가 겨우 짜낸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금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 장롱 앞에 앉은 그녀는 오래된 통장 여러 개를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수억 원이 찍힌 장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토지 대장. 평생을 지켜온 것들이었죠. 내가 60년을 고생해서 모은 건데 시집 와서 시어른 구박받으며
농사짓고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건데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증오로 뒤범벅된 눈물이었죠. 며느리 주제에 감히 박금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1995년 1월 7일 오후 2시 박금자는 며느리 해숙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해숙아, 이리 좀 와봐.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해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금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장례 치르느라 피곤해 보이더라. 이거 마시고 좀 쉬어. 내가 정성껏 달인 거야. 쌍화차였습니다. 구수한 한약 냄새가 방 안에 퍼졌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미세한 가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의심 없이 차를 받아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준 차를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녀는 차를 입에 댔습니다. 첫 모금을 삼킬 때 묘하게 쓴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해숙은 개의치 않았죠. 한약이 원래 쓴 법이니까요. 박금자는 며느리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해수가 아버님 유언대로 재산 관리는 내가 맡아야겠지. 하지만 서두를 건 없어.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돼. 박금자의 목소리는 지극히 온화했습니다. 네, 어머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이러죠? 갑자기 어지럽고 해숙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방바닥이 물결치듯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이명이 울렸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혀가 굳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수가 괜찮니? 어디 아프니? 박금자가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 누워있어. 이따 깨울게. 박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해숙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고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죠.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날 밤 8시 47분 남편 권호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해숙이는요? 아, 그애 아까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급히 나갔더라. 박금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갑자기요? 말도 없이요? 권호성은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외출할 때 항상 자신에게 알렸거든요. 급한 일이라 그랬나 보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해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1995년 1월 10일 권호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해숙이 그쪽에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장모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해숙이요? 무슨 소리예요? 애가 시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님 장례식 끝났다고 사흘 전에 전화 왔는데 그 순간 권호성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은 증발한 거였어요. 짐도 옷가지도 심지어 신발도 그대로 둔 채로 말입니다. 부엌 도마 위에는 그녀가 썰다 만무 조각이 말라가고 있었고 안방 화장대에는 빗과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마치 잠깐 화장실 간 사람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만 빼고요. 그날 밤 종택 처마에서는 또다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3마리였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 시아버지 유산 챙겨서 야반도주했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995년 1월 11일 오전 9시 20분 안동경찰서 형사과 최윤석 형사의 책상 위로 실종신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종택 며느리가 사라졌다고? 재산 다툼 있었나? 최 형사는 28살의 젊은 형사였지만 직감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죠. 그는 즉시 종택으로 향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최 형사가 종택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금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유로웠어요. 실례지만 권호성 씨 어머님 되십니까? 그렇소. 무슨 일이요? 박금자는 빨래 집게를 손에 든 채 형사를 맞이했죠. 며느리분이 실종되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십니까? 최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박금자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술술 말을 풀어놓았어요. 그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언장 보더니 태도가 싹 바뀌대이. 1월 7일 오후였나 저한테 재산 서류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했더니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짐을 쌌다고요? 그럼요. 큰 가방에 옷이며 귀금속이며 다 챙겨갔죠. 아마 서울에 숨겨둔 남자한테 간 게 분명해요. 박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실종자의 방을 확인해 보니 옷가지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고 화장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겨울 외투까지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던 겁니다. 한겨울에 외투도 안 챙겨가고 가출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최 형사의 질문에 박금자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애가 워낙 급하게 나가서 그랬나 봐요. 급히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럼 신발은요? 현관에 며느리분 신발이 3켤레나 있던데요. 다른 신발 신고 갔겠죠. 뭐? 박금자의 대답은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최 형사는 시선을 돌려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락스 냄새였죠. 한겨울에 대청소를 한 것 같았어요. 부엌 좀 살펴봐도 될까요? 형사님, 거기는 여자들 공간이라 좀. 박금자가 황급히 가로막았지만 최 형사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바닥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았고 구석구석이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고 필사적으로 닦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최 형사의 시선이 아궁이로 향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아궁이 입구에는 재가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겨울인데도 불을 지피지 않은 것처럼요. 요즘 아궁이에 불 안 지피십니까? 요즘은 사랑채만 떼고 안채는 비워둡니다. 박금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형사가 아궁이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거기 건드리지 마시오. 박금자의 고함이 부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왜 그러십니까? 그냥 좀 살펴보려는 건데. 여기는 조상님 신주 모시는 곳과 연결된 곳이에요. 함부로 발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박금자의 반응은 지나치게 격렬했습니다. 최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영장 없이는 강제 수색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요. 그날 오후 최 형사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구멍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중요한 증언을 했죠. 1월 7일 밤이었어. 11시쯤 됐을까? 권호성이가 경운기를 몰고 나가대이. 뒤에 큰 포대 자루를 실었더라고.
포대자루요? 무슨 내용물이었습니까? 그야 어두워서 잘 모르겠지만 묵직해 보이데이.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 어디로 갔던가요? 선산 쪽으로 갔어. 새벽 2시쯤 돌아오는 걸 봤는데 그때는 경운기가 텅 비어 있었지. 최 형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선산으로 향했어요. 수십 기의 묘가 늘어선 선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새로 흙을 판 흔적은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땅이 얼어붙어서 파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 뭔가를 묻었을 텐데. 선산 조사는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저녁 최 형사는 남편 권호성을 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선산에 뭘 묻으러 갔습니까? 아버지 유품이요. 아버지가 아끼시던 옷가지랑 시계, 안경을 태웠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해드린 거예요. 권호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인은 어디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해수기가 정말 바람나서 떠났다면 전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진심처럼 보였지만 최 형사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권호성의 눈빛 어딘가에 공포가 서려 있었거든요. 슬픔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며느리분과 다투신 적 없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해수기를 딸처럼 아꼈어요. 그의 부정은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요. 최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증이 없었어요. 정황상 수상하지만 법은 정황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죠. 그 며느리 시아버지 유산 노리고 시집 왔다가 재산 챙겨서 달아났대. 원래 서울에 남자 있었다더라. 종택 재산만 탐낸 거지. 해숙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금자는 그 소문들을 조금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채질했죠. 우리 집안이 사람을 잘못 봤어요. 교육받은 여자라고 믿었는데 결국 돈만 밝히는 여우였어. 1995년 2월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파일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고 해숙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해숙의 친정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분명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종택 앞을 서성였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23일 해숙의 친정어머니 이순덕 여사는 무릎이 닳도록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가출한 건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800만 원을 쏟아부은 거였죠. 탐정 김모 씨는 한 달간 조사 끝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월 7일 밤 11시경 안동시외 버스터미널 근처 약국에서 권호성 씨가 목격됐어요. 약국이요? 무슨 약을 샀는데요? 그게 약국 주인 말로는 수면제와 소화제를 샀다는데 이미 시아버지 장례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왜 그 시각에 급하게 약을 사러 갔을까요? 이순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우리 딸한테 먹인 거 아니에요? 잠재우려고. 탐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확인했더니 구매 기록이 1월 8일 오전으로 되어 있더군요. 며느리분이 실종된 다음 날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혹시 약국 주인이 날짜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해서 계속 추궁했는데 영수증까지 확인했습니다. 1월 8일이 확실해요. 단서는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순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직접 종택 주변을 배회하며 목격자를 찾아다녔죠. 5월 초 마을 반대편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 믿어줄라나 모르겠는데 1월 7일 밤에 이상한 걸 봤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집 안채에서 빛이 새 나오더라고. 한밤중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 그리고 뭔가를 끄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단 말이야. 끄는 소리요? 그래, 무거운 걸 질질 끄는 소리. 마루를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았어. 이순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진작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했지. 근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 그날 밤 그 집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박금자는 친척 집에 가 있었고 권호성은 술 먹고 파출소 앞에서 자고 있었대. 내가 헛것 본 걸로 치부됐어. 또다시 빗나간 단서였습니다.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밤 권호성은 실제로 파출소 유치장에서 술 깨고 있었어요. 음주소란으로 잡혀온 거였죠.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겁니다. 이순덕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딸이. 그녀의 울음소리가 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1995년 6월 해숙이 실종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박금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법적으로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종중 재산의 관리권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절차를 밟았어요. 실종 선고는 5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긴급 재산 보호 명목으로 임시 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었죠. 법원은 박금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 권덕수의 유언은 며느리가 성실히 가문을 돌본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실종되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임시로 배우자인 박금자에게 관리권을 위임합니다. 1995년 7월 12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박금자는 씩 웃었어요. 그녀가 원하던 결과였죠. 그날 밤 종택 안방에서는 모자간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숙이가 도망간 거 맞아요?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권호성은 소주병을 입에 댄 채 물었습니다. 요즘 그는 술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 여자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본색 드러낸 거야. 하지만 해숙이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닥쳐. 내가 뭘 알아? 박금자의 고함에 권호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해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나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995년 9월 이순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좀 봐주세요. 살아있기는 한 건지. 무속인은 구판을 벌이더니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 기운, 딸분이 이승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땅속 깊은 곳. 아니, 땅 위인데 땅 아래 같은 어둡고 좁은 곳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더는 못 봐드리겠어요. 이 사건에는 너무 강한 원한이 서려 있어요. 무속인은 돈도 받지 않고 이순덕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왼쪽 팔과 다리는 마비되어 있었죠. 환자분,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의사의 물음에 이순덕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
제 딸을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걸을 수도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종택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금자는 며느리의 방을 완전히 비우고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어요. 옷가지는 태웠고 사진은 찢었으며 심지어 해숙이 쓰던 그릇까지 모두 깨뜨렸습니다. 이 집에 그녀의 흔적은 남겨두지 않을 거야. 박금자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채 아궁이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앞으로 이 아궁이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조상님들께 불경한 짓이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권호성은 날이 갈수록 폐인이 되어갔어요. 술에 취해 마을을 배회하며 혼잣말을 하는 그를 사람들은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죠. 아내한테 배신당한 게 충격이 컸나 봐. 그러게. 저렇게 됐으니 박금자 여사도 속상하시겠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호성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꿈속에서 해숙이 나타나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다는 것을요. 여보, 춥고 무서워요. 어둡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995년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듯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도 없었고 경찰 파일은 서랍 깊숙이 묻혀버렸죠. 하지만 종택 안채의 아궁이만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봉인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6년 3월 14일 반신불수가 된 이순덕은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종로의 한 인권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변호사님,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발음이 어눌해진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물증이 전혀 없어요. 정황만으로는 재수사 요청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궁이를 파보면 영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순덕은 기력이 다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해숙이, 엄마가 미안하다. 그녀를 부축해온 딸의 친구가 급히 물을 건넸지만 이순덕은 그날 이후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1997년 1월 7일 해숙이 실종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금자는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준비했어요. 법적으로는 5년이 지나야 하지만 그녀는 민법의 특례 조항을 이용하려 했죠. 며느리가 재산을 횡령하고 도주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통장에서 1,2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어요.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해숙의 이름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인출 날짜가 1995년 1월 8일, 즉 해숙이 실종된 다음 날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다시 은행 기록을 조회했지만 CCTV는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죠.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해숙이가 인출한 게 아닐 수도. 권호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금자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년이 도망가기 전에 미리 빼돌린 거야. 권호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6월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며느리 서울에서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렸다던데? 어디서 목격됐대?
내 조카 친구가 강남에서 봤다는데 똑같이 생긴 여자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더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 갔죠. 해숙은 돈 밝히는 악녀, 남편을 배신한 파렴치한, 시부모를 속인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박금자는 그 소문들을 묵인했어요. 아니, 은근히 부채질했죠. 우리 집안이 사람을 잘못 봤어요. 교육받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더라고요. 1998년 2월, 이순덕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을 찾으려던 의지는 이미 꺾인 지 오래였어요.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어머니, 그만 좀 잊으세요. 해숙이는 이미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순덕의 눈에서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죠. 해수가 엄마한테 와. 그녀의 중얼거림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1998년 8월 3일, 이순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해숙이 꼭 찾아줘. 하지만 해숙이 오빠도 무력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힘이 없어서. 이순덕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한많은 생을 마감한 거였죠.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택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조문을 오지 않았어요. 1999년 12월 31일, 세기 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권호성은 종택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불꽃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터지는 폭죽 소리가 들렸죠. 해수가 미안해. 그는 술병을 입에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는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환청까지 들렸거든요. 여보, 추워요. 꺼내줘요. 해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궁이 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박금자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 미칠 것 같아요. 해숙이가 자꾸 보여요.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금자가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어. 다시는 그 이름 입에 담지 마. 권호성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7일, 해숙이 실종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금자는 법원에 정식으로 실종 선고 청구를 했어요. 며느리 이해숙은 1995년 1월 7일 실종된 이후 5년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 선고를 청구합니다. 2000년 5월 12일, 법원은 해숙에 대한 실종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이해숙은 실종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5년 1월 7일 자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박금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고 수백억 원의 재산은 박금자 명의로 넘어갔죠. 그날 밤 종택 안방에서는 샴페인 병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박금자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궁이, 그 차가운 아궁이가 자꾸만 신경 쓰였던 거예요. 절대로 파면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안채 아궁이 주변에는
무거운 장롱과 가구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종택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진실은 두꺼운 구들장 아래 봉인되었죠. 해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2001년 6월 4일 오전 8시 안동시청 도로가 직원들이 종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역 전체가 도로 확장 구역입니다. 보상금은 평당 12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요. 박금자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면을 보니 안채 부엌 전체가 철거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안 됩니다. 그곳은 조상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곳이에요. 어르신, 보상은 충분히 해드립니다. 이건 국책사업이라 안 된다니까요. 박금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어요. 마을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들은 하나둘 헐리고 있었고 비포장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렸죠. 1990년대의 정취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2001년 6월 10일 공사 시작일이 다가오자 박금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요즘 들어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안채를 어떻게든 지켜야 해. 그녀는 매일 밤 아궁이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요. 하지만 그것은 조상신에게 올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묻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죠. 2001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굴삭기와 함께 공사인부 5명이 종택에 도착했습니다. 반장 김철수 씨는 헬멧을 쓰고 안채로 다가갔어요. 어르신, 오늘부터 철거 작업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발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금자가 공사 반장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공사 일정이 있어서요. 이미 충분히 통보해드렸지 않습니까? 반장이 박금자의 손을 떼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귀청을 찢는 비명과 함께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권호성이었어요. 그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공사 인부들 앞을 가로막았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아니, 이 양반이 뭐야? 인부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권호성은 부엌 문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불을 지피면 해수기가 뜨겁다고요. 그의 중얼거림은 횡설수설이었어요. 해수기가 누군데요? 젊은 인부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권호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출소로 연행되었죠. 2001년 6월 12일 오후 2시 박금자가 없는 사이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김철수 반장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추워? 한여름인데. 부엌 안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죠. 뭐야, 이 냄새. 곰팡이 냄새 아냐? 아니야, 이건 뭔가 썩은 냄새 같은데. 인부 2명이 코를 막았습니다. 김 반장은 손전등을 켜고 부엌 안을 살폈어요. 구석에는 6년 동안 쌓인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식해 있었죠. 그리고 아궁이. 검게 그을린 아궁이 입구는 묘하게 불안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이 아궁이가 뭔가 이상한데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거야? 김 반장이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구역질 나는 악취가 확 밀려왔어요. 으에, 이게 무슨 냄새야? 반장님,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인부가 아궁이 벽면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텅 빈 소리가 났어요. 이거 속이 빈 것 같은데? 김 반장은 곡괭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아궁이 벽면을 쳤습니다. 철컥. 시멘트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김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으악! 그는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멘트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하얗게 표백된 손가락뼈, 그리고 그 손가락에는 녹슨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119 불러요.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오후 3시 17분, 경찰과 119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6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윤석 형사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이제 경위로 진급해 있었죠. 이 집, 6년 전에 며느리 실종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최경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그 아궁이입니다. 파출소 순경이 대답했어요. 최경희는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6년 전 그가 조사하려 했을 때 박금자가 필사적으로 막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구들장을 드러내세요. 그의 지시에 인부들이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구들장이 하나씩 들어 올려졌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껍게 시멘트로 봉인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밀봉되어 있네요. 망치 가져와요. 깨뜨려야겠어. 쾅, 쾅. 시멘트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터져 나왔어요. 으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코를 막았습니다. 시멘트를 완전히 제거하자 좁디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가로 80cm, 세로 150cm,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크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백골화된 시신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일부가 남아 있었고 옷 조각들이 뼈 사이에 엉켜 있었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손가락 뼈였습니다. 10개의 손가락 끝이 모두 닳아 있었어요. 마치 죽어가는 순간까지 벽을 긁어댄 것처럼 말입니다. 이예숙 씨, 맞습니까? 최경희가 묻자 신원 확인을 위해 온 치과 의사가 치아를 확인했습니다. 치아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예숙 씨 맞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6년, 아니 정확히는 2348일. 그녀는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최경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박금자와 권호성을 즉시 체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6년 전 자신이 놓쳤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진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2001년 6월 12일 오후 4시 38분. 경찰은 박금자를 종택 안방에서 체포했습니다. 박금자,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금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무슨 헛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출소 유치장에 있던 권호성도 곧바로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되었죠. 2001년 6월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강력수면 유도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실종 당일 밤 부엌에서 발견된 약 포장 잔량과 아궁이 벽면의 시멘트 성분 도포 흔적을 대조했고 박금자와 권호성의 진술이 동일한 시간 대동일한 작업 순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부검이의 목소리는 침통했어요. 특이사항은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트리아졸람 계열의 강력한 수면제죠. 그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묻혔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부검이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손가락 뼈 사진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모두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식을 되찾은 후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 흔적입니다. 최경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거군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부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01년 6월 13일 오후 2시 취조실 권호성은 책상에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어요. 말하세요. 당신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경희의 차분한 질문에 권호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세요. 권호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월 7일 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집에 당장 오라고. 큰일 났다고. 권호성의 증언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그가 본 것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숙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닥쳐. 인연이 우리 재산 다 빼돌리려고 했어. 박금자는 며느리의 목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약을 먹였어. 1시간쯤 있으면 깰 거야. 권호성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경찰에 들키면. 들킬 리 없어. 내가 나를 도와주면 돼. 박금자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궁이 밑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구들장 밑은 아무도 안 파보거든. 안 돼요. 이건 살인이에요. 권호성이 거부하자 박금자는 아들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너도 엄마도 다 죽는 거야. 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그녀의 협박과 회유에 권호성은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권호성은 재산명의 이전과 종중 압박에 묶였습니다. 밤 11시 두 사람은 의식 없는 해숙을 포대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로 선산까지 갔다 온 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선산에서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그냥 갔다 왔어요. 사람들 눈속임용이었죠. 권호성의 자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두 사람은 해숙을 아궁이 밑 공간에 밀어 넣었어요. 좁디좁은 구들장 아래 시멘트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죠. 어머니가 미리 파놨어요. 며칠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최경희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럼 당신 부인이 깨어났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권호성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명확했어요. 해숙은 좁은 공간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몇 시간 동안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겁니다. 산소가 부족한 밀폐 공간에서 서서히 질식사한 거였죠. 2001년 6월 14일 박금자에 대한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내가 왜 며느리를 죽여? 증거가 어디 있어? 당신 아들이 자백했습니다. 그 멍청한 놈 말을 믿겠다고? 술에 취해 헛소리하는 거야. 박금자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그럼 아궁이 밑에서 발견된 시신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모르는 일이야.
우리 집 아궁이를 누가 멋대로 썼는지 어떻게 알아? 최경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해숙의 위장에서 검출된 수면제, 박금자가 1월 7일 오후 약국에서 구입한 트리아졸람, 아궁이를 봉인하는데 사용된 시멘트 구매 기록, 모든 증거가 박금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발뺌했죠.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2001년 8월 3일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주민들도 언론사 기자들도 모두 모였죠. 박금자가 법정에 입장했을 때 방청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마, 인간 쓰레기.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박금자는 1995년 1월 7일 며느리 이예숙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아있는 상태로 아궁이 구들장 밑에 감금하여 질식사시켰습니다. 피고인 권호성은 이를 방조하고 6년간 은닉했습니다. 박금자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검사님, 증거가 모두 정황 증거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아들 권호성의 자백이 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수면제 구입 기록, 시멘트 구매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권호성의 상세한 자백. 2001년 11월 16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박금자는 재산욕에 눈이 멀어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권호성은 살인방조 및 사체 은닉죄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박금자는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억울해.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법정을 울릴 뿐이었죠. 6년간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2002년 3월 21일 여주교도소 독방에 갇힌 박금자는 밥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78배 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해숙이 나타나 목을 조르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왜 저를, 왜? 박금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저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2003년 1월 14일 새벽 4시 52분. 박금자는 독방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교도관이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무연고 사망자처럼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죠. 한편 청주교도소의 권호성은 매일 작업장에서 일하며 참회했습니다. 해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08년 7월 3일 권호성은 복역 7년 만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임종을 며칠 앞두고 최경희의 도움으로 해숙의 묘를 찾았습니다. 친정선산 어머니 이순덕 여사 옆에 안장된 소박한 봉분 앞에서 권호성은 무릎을 꿇었어요. 해수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비겁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2008년 7월 15일 권호성은 교도소 병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수가 저승에서 용서를 빌게. 그의 죄도 무연고로 처리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죠. 2001년 가을
안동의 그 종택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수백 년 내려온 기와집은 무너졌고 저주받은 아궁이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자리에는 시원한 4차선 도로가 깔렸습니다. 오늘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가끔 말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쌀쌀하지? 한여름인데도 그곳만은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감돈다고요. 박금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다 자유를, 가족을, 영혼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권호성은 어머니를 지키려다 아내를, 양심을, 인생을 모두 잃었죠. 그리고 해숙은 아무 죄 없이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잃었습니다. 6년간 불을 지피지 못한 그 차가운 아궁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궁이에는 무엇을 태우고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아니면 양심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해숙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재산보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